내 나이 69. 남들은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시기라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억척스럽게 시장 좌판부터 시작해 지금의 중소기업을 일군 지 어언 40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하나뿐인 아들, 정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정우가 어느 날 제 앞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와 수줍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미리야 인사드려. 우리 엄마셔. 정우의 말에 제 시선은 자연스레 그 아이 이밀이라는 아가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참 예쁘장하게도 생겼더군요. 크고 선한 눈망울에 오뚝한 콧날, 하얀 피부까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같은 외모였어요. 하지만 제가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사업을 해오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속내를 어림짐작할 수 있는 나름의 연륜이 생겼거든요. 미리는 제 앞에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밀이라고 합니다. 정우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 또한 어찌나 청아하고 예의 바른지 첫인상은 그야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제게 먼저 반찬을 챙겨주고 물이 비면 어느새 채워 넣는 모습이 참 싹싹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 정우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 아,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더군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을 잘 믿는 우리 정우 곁에서 저렇게 야무진 아이가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리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단 한 번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야기에 저는 오히려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저렇게 바르게 자랐다니 참으로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큰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 결혼 허락하마.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결혼 선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주랴. 마침 정우 회사 근처에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왔던데 한 30억 정도 하더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정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힘으로 시작할게요. 괜찮아요. 아들의 겸손한 반응에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미리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아주 섬뜩하게 번뜩이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나 감동의 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이글거리는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물론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내 두 뺨을 붉히며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지만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제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눈가에 눈물을 그렁이며 말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감동한 며느리감의 모습이었죠. 저는 애써 그 순간의 위화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워낙 어렵게 살았다니 오죽 기쁘면 저럴까? 내가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웃어 보였어요. 그때 마침 정우에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는 미안하다며 잠시 서재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실에는 저와 미리 단둘만 남게 되었죠.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던 미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싹 닦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 집 제 명의로 바로 해주시는 거 맞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싹싹하고 예의 바르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의 온도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심지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까 보았던 그 탐욕의 빛이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 아이를 쳐다보았어요. 제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미리는 다시 생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물론 정우 씨와 공동 명의도 좋지만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어머님께서 제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당연히 제 단독 명의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어머님 더 잘 모시고 정우 씨 내조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들과 내 앞에서 천사처럼 웃던 그 아이의 가면이 아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이렇게 쉽게 벗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미리는 집요하게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제 말 듣고 계세요?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정우가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엄마, 미리가 엄마랑 단둘이 있으니 좀 어색한가 봐. 얼굴이 굳었네. 정우가 나타나자마자 미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한 양의 얼굴로 돌아와 제게 살갑게 팔짱을 껴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님? 제 팔을 잡아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력에 내 아들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 속셈이 뭔지 내가 끝까지 파헤쳐 주마. 그렇게 저와 예비 며느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의 본색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더군요. 며칠 뒤 양가 상견례를 위해 제가 시내에서 가장 전망 좋고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우리 아들 첫 상견례인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해주고 싶지 않은 어미의 마음이었죠. 약속 시간이 되고 정우와 제가 먼저 도착해 예비 사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미리와 그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차림새가 어찌나 요란한지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예비 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아마 미리가 제게 받은 용돈으로 사들였거나 아니면 제 카드로 긁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은 냅킨으로 입을 닦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문을 열더군요. 이야 사부인. 식당 한번 기가 막히게 잡으셨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우리 미리가 복덩이를 만나서 저도 앞으로 이런 데서 밥 먹을 일이 많아지겠어요.
호호. 교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말투와 노골적인 속내에 기가 찼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좋은 날에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험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그런 배려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미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 집 인테리어는 전부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몰딩이나 벽지는 너무 촌스러워서 다 뜯어내야 해요. 그 집은 제가 몇 년 전 나중에 정우가 결혼하면 주려고 심혈을 기울여 최고급 자재로 꾸며놓은 집이었습니다. 제 취향이 듬뿍 담긴 공간을 대놓고 촌스럽다고 폄하하는 그 아이의 말에 순간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옆에 있던 정우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리야, 그런 말은 좀 심하다.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서 하신 건데.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충분해. 정우 씨는 뭘 몰라서 그래. 집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엄마? 미리가 동의를 구하듯 자기 엄마를 쳐다보자 예비 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딸 말이 다 맞지. 젊은 사람들 취향이 있는 건데 사부인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돈도 사부인이 다 내시는데 이왕 하는 거 우리 미리 원하는 대로 싹 고쳐주세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모녀가 쌍으로 저를 압박하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예의나 염치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정우가 또다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사돈이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며 제게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그런데 사부인, 우리 쪽에서 해가는 혼수나 예단은 전부 생략하는 걸로 알면 되죠?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그런 거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설마 딸 자식 팔아먹는 집안이라고 욕하시려는 건 아니죠? 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30억짜리 집을 넙죽 받아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혼수 예단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생략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정우, 아범이랑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죠. 아직 결혼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제 싸늘한 반응에 예비 사돈과 미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밖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 잘하고 계셨어요? 라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하이에나 같은 모녀에게서 너를 지켜내야겠다.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냉기가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상견례 이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사랑의 눈이 먼 아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오히려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던가요? 미리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앉아 무심코 태블릿 PC를 보다가 문득
미리의 SNS 계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SNS에 자신의 일상을 다 공유한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계정을 통해 미리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계정은 온통 명품과 값비싼 레스토랑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 눈에 거슬리는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백화점에 데려가서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문제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과 해시태그였습니다. 우리 어머님 클라스. 이 정도는 가볍게 척척 사주심. 해시태그 시어머니 찬스 해시태그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해시태그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 해시태그 잘 쓸게요. 라는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생각하며 베푼 호의를 그 아이는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찬스라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명에 이전을 해달라는 그 아이의 성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어머님,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제 앞으로 명의를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라며 저를 닥달했어요.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생각해보자. 뭐가 그리 급한이라며 계속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던 아들의 전화가 뚝 끊긴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자 아들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왜요, 엄마? 정우야,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도대체 미리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의 날선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간질을 시작했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그냥 결혼 후에 천천히 하자고 했을 뿐이다. 그게 왜 천천히 해야 하는 일인데요? 엄마가 우리 결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미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왜 자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아들이 제게 소리치듯 따지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알던 착하고 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미리의 말에 세뇌되어 저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말이 제 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마저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신명이요.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요.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는 저 사악한 꽃뱀에게서 제 아들과 제 재산을 모두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용히 뒷조사를 의뢰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미리네 집안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더군요. 특히 돈과 관련된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온 것은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부동산 사장이었어요. 그분과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회장님, 혹시 아드님 결혼 상대가 이밀이라는 아가씨 맞습니까? 어머,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이 바닥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아가씨 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딸이 강남 30억짜리 아파트로 시집 간다고 사돈이 현금 부자라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벌써부터 그걸 담보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까지 빌리고 다닌다는 말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 아들과 저를 팔아 돈을 빌리고 다닌다니요. 그 탐욕과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혹시 더 들리는 소문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길한 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가 후원하는 보육원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조카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우연히도 미리가 예전에 잠시 다녔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원장님은 혹시나 제가 상처받을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괜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밀이라는 아가씨에 대한 평판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여러 남자 직원들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고가의 선물을 받아내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갈아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 비품을 몰래 빼돌리다가 걸려서 불미스럽게 퇴사했다는 말도 있고요. 물론 소문은 소문일 뿐 100%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제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뒷조사를 맡았던 사람에게서 중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미리 씨는 회장님 아드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소위 부잣집 아들들과 여러 차례 선을 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당시 주선자였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서류에는 이미리가 만났던 남자들의 신상과 그들과의 관계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같이 재력이 상당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몇 번의 만남 이후 이미리가 먼저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저울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가장 좋았던 김정우 씨를 최종 타겟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순진한 아들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저 아이가 짜놓은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들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사원에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 아이가 자신의 속내를 직접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통화 녹음이든 문자 메시지든 영상이든 뭐든지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뱀의 굴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그 돈으로 너희를 심판해 주마. 저는 그날부터 세상에서 가장 통 큰 시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들의 탐욕을 극대화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한 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지만요.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상하고 통 큰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미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척했죠. 물론 그 모든 과정은 철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올가맬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미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혼수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에 들릴 가전제품 좀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좋은 걸로 고르고 싶어서요. 그 살가운 목소리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모를 리 없었지만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네가 쓰고 싶은 걸로 다 골라보렴. 제 대답에 미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백화점의 VIP 라운지였습니다. 미리는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고 최고급 수입 가전 매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직원을 불러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걸로 제일 좋은 모델만 싹 다 보여주세요. 그 기세에 잠시 압도된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자 미리는 제 팔짱을 끼며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결제는 우리 어머님께서 전부 해주실 거니까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최고급으로만 추천해 주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는 문짝 4개짜리 유럽산 스마트 냉장고를, TV는 갤러리에 거는 그림처럼 생긴 80인치짜리를, 세탁기와 건조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위아래로 붙어 있는 최고급 모델을 선택했어요. 심지어 커피 머신, 공기청정기, 와인셀러, 스타일러까지. 그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들은 하나같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우가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렸어요. 미리야,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좋은 건 필요 없잖아. 좀 더 합리적인 걸로 고르자. 그러자 미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우를 쏘아붙였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뭘 모른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혼수 하나하나가 다 우리 급을 보여주는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님?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네 급을 아주 잘 알겠다. 저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 아가 말이 맞다. 이왕 하는 거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최고급으로 해야지. 정우, 너는 가만히 있거라. 이건 내가 미리에게 주는 선물이니 아가 마음에 드는 걸로 다 고르게 해. 제 허락이 떨어지자 미리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신이 나서 매장을 휘젓고 다녔어요. 최종적으로 나온 견적서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전제품 값만 총 1억 원이 넘게 나왔더군요. 직원이 내민 견적서를 받아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리의 눈이 만족감으로 반짝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아이의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번에는 차였습니다. 어머님, 정우 씨 차가 너무 낡아서 제가 다 창피해요. 저희 이제 결혼하면 여기저기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할 모임도 많을 텐데 국산 소형차를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차라도 있니? 네. 제가 알아본 독일제 세단이 있는데 안전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딱 좋겠더라고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1억 5천만 원 정도 하던데요. 1억 5천만 원이 비싸지 않다는 말을 어쩌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정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리야, 그만해. 우리 형편에 무슨 수입차야. 지금 타는 차도 아직 쌩쌩해. 형편? 무슨 형편? 어머님 돈이 곧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어머님 돈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걸 왜 따져? 정우 씨는 생각이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안 그래요, 어머님? 이제는 아예 저를 방패막이 삼아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번에도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우야, 미리가 틀린 말한 거 없다. 너도 이제 장가가는 몸인데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되지. 당장 내일 같이 매장 가보자꾸나. 제 말에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주물렀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라면서요. 그날 밤 저는 흥신소 소장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보고서에는 미리가 정우를 만나기 전 교제했던 남자들의 리스트와 함께 그 아이가 친구와 나눈 SNS 메시지 일부가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남자들 리스트야. 1번은 아버지가 병원장, 2번은 중견기업 외아들, 3번은 엄마가 현금 부자. 너라면 누굴 고를래? 당연히 3번이지. 사업하는 사람 돈이 진짜 알짜배기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정우, 사람은 좀 멍청한데 엄마 돈이 많아서 괜찮아. 일단 얘로 정했다. 보고서를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 순에 빠진 제 아들이 저들의 저울질에 올라간 한낱 상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사랑? 처음부터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직 돈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이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조용히 서류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함정을 팔 시간이었어요. 저 교활한 뱀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 스스로 목을 조르게 만들 아주 깊고 어두운 함정을 말입니다. 작전은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어둡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들과 미리를 맞이했어요.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챈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른 입술을 억지로 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런다. 제 대답에 미리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였죠. 그 아이는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큰 한숨을 내쉬며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번에 크게 투자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잘못될 것 같구나. 계약이 엎어질 위기라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아주 좋지가 않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도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도라니요. 하지만 미리는 정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입가에 걸려있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우야, 미리 아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너희 결혼 선물로 약속했던 강남 30억 아파트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구나. 대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강북 쪽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걱정을 하는 척하던 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부도요? 10억짜리 아파트요? 어머님, 약속은 지키셔야죠. 제가 그 집만 믿고 혼수도 전부 거기에 맞춰서 골랐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사업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3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들 정우조차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미리야,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그런 말을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면이 벗겨진 그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뭘 어떡해요? 정우 씨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 우리 결혼의 전제 조건이 그 집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사기야, 사기 결혼이라고. 결혼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속내를 전부 실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데 집이 문제니? 그럼 집이 문제지. 어머님 사업이 문제겠어요? 제가 어머님 회사 망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하세요. 원래 약속했던 30억짜리 집 못 해주시면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줄 아세요. 자신의 본심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던 미리는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와 미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방을 챙겨 들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예비 사돈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와 함께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폰을 신문지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두고 그 사람을 맞이했어요. 사부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간을 보세요? 이 결혼, 처음부터 없고 싶어서 일부러 쉬하시는 거죠? 다짜고짜 소파에 주저앉은 예비 사돈은 시장 바닥에서나 들을 법한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순진한 딸내미 강남 아파트 사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마음 다 준 거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이 망했네, 돈이 없네, 그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짓말을 하시면 저희가 아, 그러세요 하고 물러날 줄 아셨어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사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사정도 좀 봐주셔야지요. 사정? 무슨 사정요? 사부인 사정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지. 어떻게든 돈 구해서 약속한 집 해내세요. 정 안 되면 지금 살고 계신 이 집이라도 팔아서 마련하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미리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협박과 막말이 오가는 그 모든 대화는 제 휴대폰 안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더 떠들어봐라. 니들 무덤을 아주 깊게 파고 있구나. 저는 일부러 더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안사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사업이 회복되면 꼭. 시끄러워요. 어디서 약을 팔아. 이 사기꾼 집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예비 사도는 온갖 저주를 퍼붓고는 자기가 먼저 찻잔을 집어 던져 박살을 내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치우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손에 넣으면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함정 수사를 통해 미리 모녀의 민낯을 확인한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흥신소 소장에게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미리의 통화 내용이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오직 결정적 증거만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소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제 앞에 소장은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미리가 제일 친한 친구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들 정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 아이는 서슴없이 제 아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있었어요. 야, 김정우는 진짜 완전 물소야, 물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우리 엄마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다니까. 대박. 너 진짜 제대로 잡았다. 그럼 그 집 명의는 너 앞으로 받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랑 밀당 중이야. 근데 그 늙은 여우도 보통이 아니라서 쉽지가 않네. 결혼 전에 무조건 받아내야지.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떡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바로 이혼해야지. 위자료나 두둑이 뜯어내면 그만이야. 어차피 처음부터 그 집 돈 보고 시작한 건데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물소, 늙은 여우 저속하고 천박한 단어들로 우리 모자를 희롱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살이마저 느껴졌습니다. 증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장은 이미리의 대학교 동창과도 접촉해 증언을 확보했어요. 얼마 전 동창회에 나간 이미리가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돈은 많은데 무식해서 탈이야. 아들도 하나같이 멍청해서 이제 내가 시집가면 그 집 돈 관리는 싹 다 내가 할 거야. 돈 주머니는 내가 쥐고 흔들어야지, 안 그래? 마지막으로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예비 사돈과 이미리가 나눈 통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제 사업이 망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난 직후에 나눈 대화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 신여사 사업 망했대. 30억 아파트 못 해주겠다고. 뭐, 그 영감탱이가 진짜 돌았나?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임신부터 해. 애부터 가져서 걔 발목을 꽉 잡아야 돼.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아파트 해줄 수밖에 없을걸?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전에 아파트 명의부터 받아내.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는 순간 네 손에 등기권리증이 들려 있어야 한다고. 알았어? 그 끔찍한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녀가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제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저들의 잔인함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사랑에 눈이 먼 제 아들도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제 아들을 저 악마의 소굴에서 구해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정우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엄마 미리한테 연락해 봤어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이야기해서 풀어야죠라며 아직도 그 아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정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보여주는 것을 잘 보거라. 그리고 이건 엄마의 부탁이 아니라 경고다.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제 비장한 말투에 아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가장 먼저 제가 함정 수사를 하며 녹음했던 예비 사돈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집이라도 팔아서 마련하셔야지. 안 그러면 위자료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막말과 협박이 가득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지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듣고 있는 그대로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놀라서 그러셨겠죠. 미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리 어머니도요. 현실을 부정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이미리가 동창회에서 했던 말들을 정리한 증언 보고서를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식하고 아들은 멍청하다. 돈주머니는 내가 쥐고 흔들어야 한다는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엄마가 미리를 미워하니까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이런 걸 조작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입에서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좋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네 귀로 직접 듣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미리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김정우는 진짜 완전 물소야, 물소. 그 집 돈만 빼먹고 이혼하면 그만이야.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니터에 떠오른 글자들을 본 아들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일단 임신부터 해. 애부터 가져서 걔 발목을 꽉 잡아야 돼.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는 순간 네 손에 등기권리증이 들려 있어야 한다고. 알았어? 미리와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메우는 순간 마침내 아들의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들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괴로운 소리만 내뱉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의 배신,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충격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위로였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어리석음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저것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와 엄마를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아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그렇게 마음먹었다니 다행이구나.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하거라.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계획이 있단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이 잔인한 사기극의 마지막 장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가장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말이죠. 그날 이후 아들 정우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특히 저 악마 같은 모녀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잠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피곤하고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를 꾸며내 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나다. 어제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괜한 소리를 해서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밤새 마음이 불편하더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차갑고 쌀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저랑 저희 엄마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 결혼 정말 없던 일로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 뻔뻔한 거짓말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최대한 비굴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가, 제발 그런 말은 말아다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어. 회사 일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볼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마저 하렴. 응, 내가 다 잘못했다. 그리고 아파트도 그래. 원래 약속했던 대로 해주마.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 그러니 제발 화 풀고, 응? 제 간절한 애원에 미리는 못 이기는 척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자의 여유가 잔뜩 묻어 있었죠. 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저야말로 어머님이 힘드신데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다시는 너 실망하게 하는 일 없을게. 정말이죠? 믿을게요, 어머님. 역시 제 시어머니답네요. 통 크신 거 제가 알잖아요.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며 아양을 떠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런 인간이랑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괜찮다, 아들아. 독사를 잡으려면 독사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 이제부터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화끈하게 돈을 써줄 참이다. 그래야 저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테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더 고통스러울 테니.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호구 시어머니 연기의 절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저는 미리와 예비 사돈을 백화점 VVIP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아가, 안사돈. 결혼 예물 보러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다 골라보세요. 제가 다 해드려야죠. 제 말에 모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저는 보석 매장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곧 저희 앞 테이블 위로 수십 점의 다이아몬드와 명품 시계들이 펼쳐졌어요. 미리는 눈을 반짝이며 가장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5캐럿은 되어야 어디 가서 제 손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5캐럿? 아이고, 우리 딸 손에는 그것도 작아 보인다. 안 그래요, 사부인? 이왕 하시는 거 7캐럿짜리는 해주셔야죠. 그래야 사부인 체면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던 예비 사돈이 거들자 저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안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여기 7캐럿 다이아 반지 이걸로 주시고 정우 시계는 뭘로 할까? 정우 씨야 뭐 그냥 국산 브랜드도 괜찮은데. 미리가 겸손한 척 말하자 예비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얘는 말을 해도 사위도 이제 어엿한 집안의 가장인데 스위스제 명품 시계 정도는 차야지. 저기 저 금장으로 번쩍이는 거 저게 딱이네. 그렇게 그들은 1시간에 걸쳐 수억 원대의 예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골랐습니다. 제가 군말 없이 카드를 꺼내 결제하자 모녀는 저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평생 어머님 업고 다닐게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우리 사부인 같은 분을 만나다니요. 그들의 역겨운 아첨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 모든 것이 내일이면 니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을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소장에게서 건네받은 마지막 녹취 파일을 들려주었죠.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저에게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받아내는 깜짝 이벤트를 계획하는 모녀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을 다 들은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어요. 엄마, 저것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게나 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만하고 하객들 앞에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 생각이었던 게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들이 계획한 그 무대에서 똑같이 갚아줘야 해요. 아니,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처참하게 만들어야 해요. 물론이다, 아들아.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너는 그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엄마 옆에만 든든하게 서 있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네가 저 아이에게 날릴 가장 비참한 한마디만 준비해 두거라. 네, 엄마. 알겠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복수를 준비해온 시간들. 그 길고 긴 폭풍 전야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웨딩홀 영상 담당자에게 은밀하게 연락해 모든 계획을 전달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경호원 섭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지막 결전을 축복이라도 하듯 결혼식 당일의 하늘은 티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아들을 장가 보내는 여느 어머니처럼 한껏 설레고 기품 있어 보였어요. 미용실 원장이 제게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좋은 날이라 그런지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그런가요? 오늘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의미심장한 제 대답을 원장은 그저 기분 좋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으로 꾸며진 웨딩홀에 도착하자 예비 사돈이 과하게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유난히 고우시다. 역시 사람은 돈을 써야 태가 난다니까. 안사돈이야말로 오늘 참 화사하십니다. 따님 시집 보내는 날이라 그러신가 봅니다. 그럼요. 제 딸이 어떤 딸인데요. 오늘 이 결혼식 끝나면 우리 미리는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호호.
역겨운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서자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리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 아이는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 시어머니 오셨다. 인사드려. 너희도 나처럼 시집 잘 가려면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야. 알았지? 어머님 오셨어요. 저 어때요? 이 드레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역시 우리 어머님은 통이 다르시다니까. 그래, 예쁘구나. 오늘 네가 주인공이니 마음껏 즐기렴.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과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던 아들 정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때가 되었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정우는 굳은 표정을 애써 감추고 사랑하는 신부를 보는 신랑의 연기를 하며 미리의 옆에 섰습니다. 곧이어 웅장한 웨딩 마치와 함께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미리는 제게 보란 듯이 정우의 팔짱을 꽉 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아래에 얼마나 추악한 탐욕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예비 사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상에 올라 미리 준비해온 듯한 감동적인 편지를 읽는 척하며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제 아들 정우와 이미리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한 인사에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리와 그 어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아주 성스럽고 위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가장 기본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심이겠지요. 마치 감동적인 덕담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자 예비 사도는 사회자에게 눈짓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깜짝 이벤트를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그보다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아주 낮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결혼을 축복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진실을 보여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아닌 추악한 거짓과 탐욕으로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는지 그 생생한 증거를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술렁이는 하객들 사이로 사회자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아마 신랑 신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스크린을 주목해 주실까요? 예비 사돈과 미리는 그것이 자기들이 계획한 이벤트의 시작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듯 기대에 찬 얼굴로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꺼내 우아하게 입가를 닦는 척했죠. 그 순간 식장 전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뒤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행복한 신랑 신부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위로 섬뜩한 문장이 한 줄, 한 줄, 모든 하객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거대한 활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정우는 진짜 완전 물소야, 물소. 그 문장이 스크린을 채우는 순간 웅장하던 배경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식장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을 지배하던 절대적인 침묵은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떠오르면서 마침내 깨졌습니다. 그 늙은 여우도 보통이 아니라서 쉽지가 않네. 그 문장을 확인한 하객들 사이에서 마침내 억눌렸던 경악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말이야? 저거 신부가 친구랑 나눈 대화 내용인가 봐. 늙은 여우라니 지금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식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단상 위의 미리는 이제 더 이상 하얗게 질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간 사람처럼 투명하게 변해버린 얼굴로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아,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조작된 거라고.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아이의 처절한 비명은 곧이어 화면을 가득 채운 다음 문장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 집 돈만 빼먹고 이혼하면 그만이야.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단상 위의 미리를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수백 개의 눈동자 앞에서 그 아이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려 도움을 구하듯 자기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쳐다보았지만 친구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외면할 뿐이었어요. 정우 씨, 정우 씨, 말 좀 해봐.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가 날 미워해서 꾸민 짓이야. 그렇죠? 미리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듯 아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손을 벌레 보듯 차갑게 뿌리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식장 전체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악에 받친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일단 임신부터 해. 애부터 가져서 걔 발목을 꽉 잡아야 돼. 스피커를 찢을 듯이 터져나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예비 사돈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누가 합성을 한 거야. 하지만 그 서툰 변명은 이어지는 자신의 목소리 앞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는 순간 네 손에 등기권리증이 들려 있어야 한다고. 알았어? 모든 영상과 음성이 끝나고 스크린이 다시 암전되었습니다. 식장 안은 잠시 동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 추악한 연극의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결혼의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믿음도 진심도 없습니다. 오직 돈을 향한 추악한 탐욕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잔인한 사기 행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미리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리 양,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아니, 인간이 될 자격조차 없는 아이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이 결혼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저 신명희는 지금 이 순간부로 이 결혼은 없었던 일임을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정우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들은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미리를 쏘아보며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미리 씨, 당신 참 대단한 연기자더군요. 하지만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돈이었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30억짜리 아파트 등기권리증 뿐이었으니까. 당신은 신부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끼어들 뻔했던 역겨운 사기꾼일 뿐이야.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습니다. 아들의 냉정한 선고에 미리의 무너진 가면 아래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동정이 아닌 통쾌한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고 아들의 마지막 선고까지 끝나자 단상 아래에 있던 예비 사도는 마침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으아, 이 나쁜 것들. 니들이 뭔데 내 딸 인생을 망쳐. 내가 니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 사람은 눈이 완전히 뒤집힌 채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제 머리채를 잡아채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던 제 조카들과 경호원들이 뛰쳐나와 그 사람의 양팔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이거 나? 이거 안 나? 이 더러운 사기꾼 집안의 개들아. 경호원들의 우람한 팔에 붙들린 예비 사도는 붙잡힌 맹수처럼 발버둥 치며 온갖 쌍소리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신명이, 너 내가 이렇게 끝낼 것 같아?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인터넷에 네 아들하고 있었던 일 전부 다 까발릴 거야. 너희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그 추악한 모습에 남아있던 하객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어머, 꼴 좀 봐. 저게 사람이야? 딸이나 엄마나 똑같네. 정말 구제불능이다. 단상 위에 있던 미리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엄마마저 제압당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안 돼. 그 아이는 엉망으로 구겨진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돌려내. 내 30억짜리 집, 내 강남 사모님 인생.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돌려내라고. 뉘우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자신의 실패한 욕망에 대한 절규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이제 더 이상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듯 찝찝한 표정으로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값비싼 꽃 장식과 음식들만이 이 처참한 비극의 증인처럼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호원분들 뭐합니까? 저 추악한 모녀를 이 신성한 장소에서 당장 끌어내세요. 제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여긴 내 결혼식장이란 말이야. 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텼지만 경호원들은 그 아이의 양팔을 붙잡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우리 사랑했잖아. 하지만 아들은 그 애처로운 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외면했습니다. 결국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리의 애원은 다시 저주로 바뀌었어요. 김정우, 이 배신자, 신명이, 이 악독한 노인네. 너희들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두 모녀는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들이 꿈꿨던 가장 빛나는 무대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쿵 하고 식장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옥 같았던 소음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폐허처럼 변해버린 텅 빈 식장. 그 한가운데에 저와 제 아들 정우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허탈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다 끝났네요. 그래, 끝났다. 아주 지독했던 악몽이 끝난 게지. 제가 정말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저런 여자한테 제 모든 걸 다 주려고 했다니. 아니다, 아들아. 너는 바보 같은 게 아니야. 단지 마음이 너무 착하고 순수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던 저들이 악마였을 뿐이고. 이제 다 잊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다독였어요.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제 아들은 이 시련을 통해 분명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식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문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의 아수라장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예상대로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 증명 같은 소극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더군요. 퇴근 후 서재에 앉아 소장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제 옆으로 아들 정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것들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설마 또 찾아와서 행패라도 부린 건 아니죠? 찾아올 배짱은 없었나 보구나. 대신 법을 끌어들였어. 사실혼 파탄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더구나. 아주 가관이야.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소장의 일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피고 신명희와 김정우는 원고 이미리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인 결혼식장에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음. 이에 원고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기들이 사기친 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나 봐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건데요? 원래 약속했던 아파트 시가 30억 원에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5억 원, 정신적 피해 보상 5억 원, 도합 40억 원을 우리에게 청구했더구나. 금액을 들은 정우의 얼굴이 분노로 벌개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네요. 엄마,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저것들한테 단 1원도 뜯길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죠. 물론이지. 이미 우리 쪽 변호사와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저들이 스스로 제 목에 감은 밧줄이 될 테니 자기들 무덤을 아주 깊게 파고 있는 게야. 다음 날 저는 정우와 함께 우리 그룹의 법무를 담당하는 로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와는 20년 지기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이미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우 군도 왔군.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했어. 박 변호사, 오랜만이네. 보다시피 아주 더러운 일에 엮이고 말았어. 소장은 읽어봤나? 네, 어젯밤에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에서 작정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소송입니다.
아마 결혼식장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에 앙심을 품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언론에 흘려서 회장님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지? 확률을 논할 가치도 없는 소송입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확보해 두신 증거 자료들이 워낙 명백해서요. 녹취 파일, 메신저 대화 내용, 증인들의 진술까지. 이건 사실혼 파탄이 아니라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 사건입니다.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비로소 정우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을 해야겠어. 저들이 법으로 나왔으니 우리도 법으로 저들을 철저하게 짓밟아줘야지. 네, 회장님. 그럴 줄 알고 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으니 우리는 혼인 빙자 사기죄로 맞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명백한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진행해서 저들에게 정과를 안겨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미리 모녀에게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리한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였죠. 이건 그동안 저것들에게 들어간 돈의 내역이야. 예물, 예단, 웨딩드레스, 가전제품, 자동차 계약금, 심지어 그동안 내 카드로 긁고 다닌 식비와 쇼핑 내역까지 전부 다. 한 푼도 빠짐없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3억이 넘어. 서류를 훑어보던 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전부 돌려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결혼이 무효가 되었으니 결혼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금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저들에게는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 저들이 얼마나 비싼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법정에서 숫자로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토해낼 때 어떤 기분인지도 느끼게 해줘야 하고. 정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고 기만했는지 제 입으로 전부 다 증언하겠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그래, 정우 군이 증인으로 나서준다면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좋아, 회장님.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을 목표로 방어하고 동시에 혼인 빙자 사기죄로 형사고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아마 저쪽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깨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막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저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냉정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줄 것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미리와 그 어머니의 모습은 결혼식장에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야말로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들 측 변호사는 아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이미리는 피고 김정우와 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어머니인 신명희는 단지 원고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결혼을 반대했고 급기야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인격살인입니다. 힘없는 서민을 향한 재벌가의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우리 측 박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문장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원고 측은 지금 피고 신명희 회장님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 피고 신명희 회장님께서 원고에게 선물한 수억 원대의 예물과 혼수 비용 결제 내역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이유였다면 과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재판장님? 박 변호사는 이어서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틀었던 문제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정우는 진짜 완전 물소야, 물소. 그 집 돈만 빼먹고 이혼하면 그만이야. 일단 임신부터 해. 애부터 가져서 걔 발목을 꽉 잡아야 돼.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술렁임이 터져나왔고 재판장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미리 모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당황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며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온 뒤였죠. 결정타는 증인으로 나선 아들 정우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우는 증인석에 서서 미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리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배경과 저희 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원고는 단 한순간도 저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의 모든 시간은 30억짜리 아파트를 얻어내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명백한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재판장님. 정우의 증언이 끝나자 미리는 아니야. 정우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우리 좋았잖아. 라며 울부짖었지만 그 모습은 그저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장은 그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그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히려 혼인 빙자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우리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역시 우리의 승소로 그동안 우리에게 받아갔던 모든 금품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리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 어머니는 이럴 수는 없어. 판사님,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돈 받아 먹었지. 다음 패야. 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자초한 인과응보다. 이 희대의 결혼식 사기 사건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통쾌한 시어머니의 사이다 복수극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식장에서 상영되었던 영상과 재판 결과가 공유되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저 시어머니 진짜 멋있다. 현명하고 강단 있네. 저런 꽃뱀 모녀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자업자득이다. 회장님, 저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완전 사이다 할머니. 하루아침에 저는 사이다 시어머니로
미리 모녀는 국민 꽃뱀으로 등극했습니다. 신상이 알려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그들은 더 이상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예비 사돈이 저를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해 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벽하게 몰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정우에게서 나타났어요. 끔찍한 배신을 겪은 아들은 예전에 순진하고 물렀던 모습에서 벗어나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한 남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언제까지나 엄마 그늘 아래에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제 몫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정우가 제게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사 저에게 맡겨주세요.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경영 수업도 받고 실무도 익힐게요. 그래서 언젠가는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이 회사를 제가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아들의 대견한 말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멋진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아들아,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니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해보거라. 힘들면 언제든 이 엄마한테 기대도 좋으니 네가 가고 싶은 길을 힘껏 가보거라. 그날 이후 정우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고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업무를 익혔어요. 주말에는 MBA 과정을 밟으며 경영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제 인생의 오랜 수건 사업 하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그 30억짜리 아파트의 처리 문제였죠. 박 변호사, 그 강남 아파트 말이야. 팔아서 내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네. 재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그래. 처음부터 그 집은 더러운 탐욕으로 얼룩진 물건이었어. 그런 곳에서 내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 돈을 차라리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떤 재단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싶어. 과거의 나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처럼 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명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판 30억 원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돈이 누군가의 건전한 꿈을 죽이는 탐욕의 씨앗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는 귀한 걸음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는 정우에게 제안했어요. 아들아,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 엄마랑 너 단둘이서 말이야. 그동안 우리 둘 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잖아. 여행이요? 좋아요, 엄마. 어디든요. 엄마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스위스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융프라우 정상에 올라 끝없이 펼쳐진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저기를 보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좁고 더러운 세상에 갇혀 있었구나. 이제는 다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니다, 아들아. 너는 바보 같은 게 아니었어. 단지 마음이 너무 착하고 순수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던 저들이 악마였을 뿐이고. 이제 다 잊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시리도록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 모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련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이제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제법 듬직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있었고, 저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재단 일에 더 힘을 쏟으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제 앞에 수줍은 얼굴로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수진아, 인사드려. 우리 엄마셔. 제 앞에는 단아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맑고 총명한 눈빛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아이였어요. 이름은 박수진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제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정우 씨에게서 어머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정우 씨의 따뜻한 마음 하나만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 꾸밈 없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제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고개 들어요. 정우의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라니 내가 더 고맙구먼. 어서 들어와요. 저녁 식사 같이 해야지.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과거의 그 아이처럼 저를 과하게 챙기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고 정우와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보는 내내 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결혼하거라. 내 허락하마. 엄마, 정말이세요? 정우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30억짜리 집 같은 건 사주지 않을 생각이다. 제 말에 두 사람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희도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 조금 받아서 작은 전셋집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저희의 행복이에요. 두 사람의 대견한 모습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니들 생각이 그렇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첫 시작을 어찌 모른 척 하겠니? 아주 크지는 않지만 너희가 살 전셋집 정도는 이 어미가 마련해 주마. 나머지는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차곡차곡 예쁘게 채워나가거라. 두 사람은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진심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정우와 며느리는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서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주 녀석이 제게 아장아장 걸어와 안기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오구,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왔어요? 무슨 책 읽어줄까? 손주 녀석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용과 기사가 나오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손주를 번쩍 안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아주 지혜로운 여왕님과 용감한 왕자님이 보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욕심쟁이 도깨비들을 어떻게 혼내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란다. 주방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들 내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그 끔찍했던 악몽 같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만약 아들이 진실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진심 어린 사랑, 그 안에 있다는 것을요. 손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저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시련의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아주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